자, 오늘은 우리가 광장이라는 소설을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사실상 이 작품은 쉬운 작품은 아니에요. 소설인데 이제 조금 말하고자 하는 바가 좀 철학적이기도 하고 뭔가 이데올로기, 이념이라고 하죠. 이념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어서 친구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는 소설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소설은 여러 번 읽고 의미 파악을 굉장히 잘 꼼꼼히 해야겠다라는 걸 좀 명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요, 우리가 갈래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 작품은 금방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현대소설이고요. 그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분단 이후의 삶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분단소설이라고 해요. 즉 한마디로 분단 이후의 삶, 뭐 분단과 관련된 문제 이런 것을 다루고 있으면 뭐 분단소설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작품은 우리가 이제 6.25 전쟁을 치르게 된 이유 자체도 이념 대립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떤 이념에 대해서 철학적인 탐구를 한다. 라고 해서 철학적 성격이 있고요. 굉장히 좀 구체적인 이야기보다는 좀 뭔가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 체계, 이념 이렇게 머리에 좀 둥둥 떠다니는 개념적인 것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관념적이다라고 말을 하죠.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어떤 상징적인 소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상징적인 소재의 의미를 파악해야 우리가 작품의 이해에 좀 더 깊게 다가갈 수 있다라는 걸 좀 염두에 두고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앞부분 줄거리를 보면요. 우리 인물 파악 잘해야겠죠. 소설이니까. 자, 이명주는 아버지가 월북하고 즉 아버지가 이제 북으로 올라갔다는 거죠. 자, 그다음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아버지의 친구 집에서 자라는데 좀 힘들었겠다. 그쵸? 철학과 3학년이 된 명주는 개인적인 밀실만을 치장하는 남한 사회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지닌대요. 대놓고 알려주네요. 그쵸? 자, 남한 사회에 대해서 어떤 비판적 관점이 있었대요. 자, 명주는 월북한 아버지 때문에 이유 없이 경찰서에 끌려가 조사를 받게 되는데 이로 인해 남한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이 더 강해진대요. 그는 애인인 윤혜, 자, 여자친구겠죠? 집을 방문하여 서름을 달래지만 불온 인물로 낙인 찍혔다는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윤혜를 남겨준 채 월북하게 된다. 즉, 이제 북으로 가게 됐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바로 밀실이라는 게 과연 뭘까? 이걸 좀 우리가 알아놔야 되는데요. 자, 이 사람은 남한은 개인적인 밀실만 가득하다라고 하는데요. 이 밀실은 약간 개인적 공간, 어떻게 보면 좀 개인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남한 사회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와의 접촉을 하기보다는 나만 좀 약간 좀 들여다보는 그런 개인주의적 성향인 거죠. 그러나 북한 역시 명준이 원하던 곳은 아니었다. 그쵸? 남한도 아니고 북한도 아닌 그 어딘가. 그쵸? 이상적인 혁명가를 생각했던 아버지는 젊은 여인과 재혼하여 부르주아 생활하고 있었어요. 즉 아빠는 되게 좋은 사람이라 생각을 했는데 아빠 역시 그냥 북에 가서 부자랑 결혼해서 편하게 살고 있었다는 거죠. 북한 사회는 사회주의 제도의 공식적인 명령과 복종만 있는 공허한 광장 같은 곳이었다라는 거야. 자, 남한은 밀실 같았는데요. 북한은 광장 같았대요. 자, 광장이라는 공간은 여러분 우리 넓은 어떤 이렇게 좀 운동장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광장은 약간 집단적인 공간인 거죠. 근데 이 집단적 공간은 원래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북적거려야 되는데 뭔가 모르게 영혼이 없는 공허한 느낌을 받았다라는 거죠. 자, 그는 아버지의 도움으로 노동신문의 기자가 되지만 부르주아적이라는 비판을 받고는 모든 것에 회의를 느껴 공사장의 인부로 자원한다. 명주는 공사 중 다쳐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데 이때 위문을 온 국립 발레단에 속한 은혜와 사랑에 빠진다. 그러니까 얘도 뭐 약간 어떤 체제에 대해서 실망하고 뭐 인간 인생에 대해서 탐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열심히 또 연애도 잘해요. 그쵸? 그러나 은혜는 명준이 반대하는 상황에서도 예술제가 열리는 러시아로 떠난다. 6.25 전쟁이 발발하자 명주는 군대에 자원한다. 북한군 장교로 부산까지 내려온 그는 낙동강 전선에서 은혜를 다시 만난다. 은혜는 이제 그 국립 발레단에 속해 있던 사람이죠. 명순에게 용서를 빌기 위해 간호병으로 참전한 은혜를 보며 명주는 다시금 사랑을 느낀다. 그러나 낙동강 전투의 패배로 은혜는 죽고 명주는 포로가 된다. 명주는 거제도 포로 수용소를 거쳐 판문점의 포로송환위원회에 서게 된다. 까지가 앞부분 이야기고요. 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더 읽어봐야겠죠. 방안 생김새는 통로보다 조금 높게 설득자들이 앉아 있고 포로는 왼편에서 들어와서 바른편이라는 거는 오른편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오른편으로 빠지게 된다. 네 사람의 공산군 장교와 인민복을 입은 중공 대표가 한 사람, 합쳐서 5명이 있고요. 자, 이쪽은 우리 북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공산군, 인민복, 중공 대표, 그쵸? 이쪽은
북한 측 대표들인 거예요. 자, 그들 앞에 가서 걸음을 멈춘다. 앞에 앉은 장교가 부드럽게 웃으면서 말한다. 자, 부드럽게 웃는 이유는 뭐겠어? 그치? 어떤 설득의 목적이 있는 거죠. 자,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요. 배예요. 배에 명준이가 탔는데 이제 너는 북한으로 갈 거냐, 남한으로 갈 거냐 이것을 이제 선택하는 단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측 장교들이 먼저 접한 거죠. 그래서 명준이한테 북한으로 오지 않을래? 이런 걸 설득하는 자리라고 보면 돼요. 자, 동무 앉으시오. 명준은 움직이지 않았다. 자, 명준이는 어쨌든 이 사람들의 이런 말에 따르지 않는 그런 단호함이 지금 느껴지죠. 자, 단호한 태도로 대응을 하고 있어요. 자, 동무는 어느 쪽으로 가겠소? 즉, 북과 남, 그 중에 어디로 가겠냐라는 걸 물어보죠. 자, 봐봐. 어쨌든 우리나라는 한 나라였는데 이제 뭔가 우리나라가 분단이 됐고 무언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민족이 처했던 상황이 드러나 있는 거죠. 자, 우리 민족의 상황, 즉 남이냐 북이냐 뭐 이 이념 선택을 강요받던 상황인 거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볼게요. 선택을 강요받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어서 볼게요. 자, 중립국이라고 대답을 하네요. 그쵸? 지금 어쨌든 선택지는 남한 아니면 북한밖에 없는데 명준이는 지금 중립국이라고 선택을 하고 있어요. 즉 중립국은 북한도 남한도 아닌 어딘가라는 거죠. 즉 선택을 거부하고 싶다. 라는 의사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서로 쳐다본다. 북한군 사람들이겠죠? 앉으라고 하던 장교가 윗몸을 테이블 위로 바싹 내밀면서 즉 적극적인 태도가 좀 드러나죠. 그쵸? 뭔가 어떤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고자 하는 태도가 좀 드러나고 있어요. 동무, 중립국도 마찬가지 자본주의 나라요. 굶주림과 번제가 우글대는 낯선 곳에 가서 어쩌자는 거요? 라고 지금 북한 측 사람들은요. 지금 이런 자본주의 국가는요. 굶주림과 범죄가 우글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북측 장교의 설득 논리가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들은 자본주의 국가의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자본주의 국가의 어떤 부정적 측면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자, 이어서 볼게요. 중립국이라고 뚝심 있게 지금 북한군 장교의 말을 무시하고 있는 거죠. 자, 북측의 말을 귀담아 듣지도 않아요. 말을 무시한 채 자기의 어떤 주장만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정이란 말이오. 자랑스러운 권리를 왜 포기하는 거요? 라고 물어보죠. 자, 이 자랑스러운 권리 이꼴 뭐겠어? 그치? 어떤 북한 사람으로 살 권리이겠죠. 북한의 인민으로 살 권리를 말하는 거죠. 중립국이라고 또 한 번 말을 하네요. 자, 이번에는 그 옆에 앉은 장교가 나앉는다. 동무, 지금 인민공화국에서는 참전 용사들을 위한 연금 법령을 냈소. 동무는 누구보다도 먼저 일터를 가지게 될 것이며 인민의 영웅으로 존경받을 것이오. 전체 인민은 동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 고향의 초목도 동무의 개선을 반길 것이오. 라고 다시 한번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네가 돌아오면은 너한테 일터도 보장해 줄 거고 너는 사회적인 어떤 명예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두 번째 설득 논리는요. 북한에 왔을 때 얻게 될 어떤 권리, 이익을 지금 제시하고 있죠. 자, 북한에 오면은 이러한 권리와 이러한 이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자, 즉 너는 생계도 보장받을 거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존경받는 명예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는데도 중립국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들은 머리를 몰고 소곤소곤 상의를 한다. 처음에 말하던 장교가 다시 입을 연다 라고 하면서 또 한 번 설득을 하겠죠. 동무의 심정도 잘 알겠소. 오랜 포로 생활에서 제국주의자를 간사한 꾀임수에 유혹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도 용서할 수 있소. 그런 염려는 하지 마시오. 공화국은 동무의 하찮은 잘못을 탓하기보다도 동무가 조국과 인민에게 바친 충성을 더 높이 평가하오. 일체의 보복 행위는 없을 것을 약속하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세 번째 설득 논리는 뭔가 봤더니 보복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죠.
자, 너를 우리는 다 용서할 거야. 왜냐면 얘가 남한에서도 살았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너는 정말로 우리가 신변을 보장해 줄 테니까 꼭 이쪽으로 와라 라고 했는데 중립국이라 또 한 번 대답을 하는 거야. 중공 대표가 날카롭게 무어라 외쳤다. 설득하던 장교는 증오에 찬 눈초리로 명준을 노려보면서 내뱉었다. 자, 이제 설득이 안 되니까 바로 적대적인 태도로 지금 돌변한 거죠. 자, 굉장히 적대적으로 대하고 있어요. 좋아. 눈길을 방금 도어를 열고 들어선 다음 포로에게 옮겨버렸다. 아까부터 그는 설득자들에게 간단한 한마디, 뭐예요? 그쵸. 중립국이라는 말이죠. 자, 중립국, 중립국. 이 말밖에 안 했어. 되풀이하면서 지금 다른 천막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을 광경을 그려보고 있었다라고. 자, 보세요. 지금 다른 천막이라는 건 어디냐면 북한 쪽이 아닌 남한 쪽, 즉 남한과 유엔이 있는 그 공간을 말하는 거야. 자, 남한과 유엔의 천막을 그려보고 있었다라는 거는 상상해봤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도 자기를 세워보고 있었다라고 해서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명준의 상상이에요. 아직 남한 측 공간에 가지 않았고 그냥 상상을 해본 거야. 북한 측의 이런 설득을 받았던 것처럼 내가 남한 측에 간다면 이렇겠지라고. 자, 지금부터 한번 상상을 한번 우리 봅시다. 자넨 어디 출신인가?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는 남한 측 천막에 왔다라는 것을 상상하는 장면이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아직 안 갔어. 그쵸? 자, 이 밑에 쭉 그런 이야기야. 자, 자넨 어디 출신인가? 자, 왜냐면 명준이의 출신 자체는 남한이거든요. 그쵸? 자, 출신 지역을 바탕으로 설득하려는 거죠. 출신 지역을 바탕으로 설득하려는 어떤 논리인 거죠. 서리군. 설득자는 앞에 놓인 서류를 뒤적이면서 중립구라지만 막연한 얘기요. 제 나라보다 나은 데가 어디 있겠소. 외국에 가본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지만 밖에 나가봐야 조국이 소중하다는 걸 알다고 하잖아요?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무슨 얘기를 하냐. 어쨌든 우리가 태어난 나라가 최고 아니냐라고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남한 측의 설득 논리도 이제 나오고 있어요. 아까 우리 북한 측의 설득 논리 3개 봤죠? 자, 이번에는 남한 측의 설득 논리를 3가지 정도를 볼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조국에 대한 어떤 애정에 호소하고 있는 거죠. 야, 나가봐야 고생이고 결국 우리나라가 최고야 라는 거야. 당신이 지금 가슴에 품은 울분, 즉 뭐겠어. 어떤 남한 사회에 대한 실망이겠죠. 남한에 대한 그런 실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이해합니다. 라는 거죠. 대한민국이 과도기적인 여러 가지 모순을 가지고 있는 걸 누가 부인합니까? 한마디로 전쟁 끝나고 뭐 예를 들면 우리 빈부격차 심했죠. 그쵸? 그리고 약간 좀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혼란스러웠잖아요. 그쵸? 우리 막 그 이승만 대통령 6.25 전쟁할 때 도망가고 막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누가 이제 어떤 패권을 잡고 어떻게 나라를 재건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되게 논란이 많았단 말이죠. 그러나 대한민국엔 자유가 있어라고 지금 설득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설득 논리는요. 자유라는 게 얼마나 좋은 거니라고 강조하는 거죠. 인간은 무엇보다 자유가 소중한 것입니다. 당신은 북한 생활과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중으로 그걸 느꼈을 겁니다. 인간은 했는데 똑같은 대답을 하는 거죠. 자, 북한에서 했던 대답과 똑같은 대답을 할 것이다 라고 상상하는 거죠. 아직 안 하는 거니까. 그쵸?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 나라, 내 민족의 한 사람이 타양 멀리 이국 땅 어디 있겠어. 그쵸? 중립국이에요. 지금 계속 명준이가 중립국을 고집하고 있잖아요. 자, 동족으로서 어찌 한마디 참고되는 이야기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곳에 남한 2천만 동포의 부탁을 받고 이때 2천만이었나 봐. 지금 인구 거의 6천만이잖아요. 그쵸? 한 사람이라 더 건져서 조국의 품으로 데려오라는 하고 말 끊고 중립국. 그쵸? 당신은 고등교육까지 받은 지식인입니다. 조국은 지금 당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위기에 처한 조국을 버리고 떠나버립니까? 라고 가스라이팅도 하고 있죠. 또 중립국. 지식인일수록 불만이 많은 법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제 몸을 없애버리겠습니까? 종기가 났다고 말이지요. 라고 지금 이 남한 측에서 어떤 논리를 대고 있는 거냐면요. 자, 종기라는 건 어쨌든 우리 몸에 나 있는 어떤 병 같은 거잖아요. 한마디로 뭔가 이런 우리 몸, 즉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그치? 남한 나라에 종기라는 여러 가지 뭐 부정부패, 뭐 모순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생겼다고 해서 몸을 버릴 수 없는 것처럼
부정부패와 모순이 가득하다고 어떻게 우리나라 조국을 버릴 수 있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됐죠? 자, 이어서 당신 한 사람을 잃는 건 무식한 사람 열을 잃는 것보다 더 큰 민족의 손실입니다. 당신은 아직 젊습니다. 우리 사회에 할 일 태산 같습니다. 나는 당신보다 나를 약간 더 먹었다는 의미에서 친구로서 충고하고 싶습니다. 조국의 품으로 돌아와서 조국을 재건하는 일꾼이 돼 주십시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번 세 번째 논리는 뭐냐면요. 너는 지식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이야라고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논리는요. 지식인으로서의 어떤 책임,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우리나라에 필요하다라는 것을 어필하고 있는 거죠. 자, 이어서 낯선 땅 중립국이겠죠. 가서 고생하느니 그쪽이 당신 개인으로서도 행복이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처음 보았을 때 대단히 인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뭐 어떻게 생각지 마십시오. 나는 동생처럼 여겼다는 말입니다. 되게 친근하게 지금 제공하고 있는 거죠. 자, 만일 남한에 오는 경우에 개인적인 조령을 제공할 용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라고, 어머, 자기가 개인적으로 도와주겠대요. 그러니까 와라라고 지금 네 번째. 자, 개인적인 도움을 주겠다. 이걸 약속했어요. 자, 그래서 네 가지의 논리를 들어서 지금 명준이를 설득하고 있는 거죠. 자, 명준은 고개를 쳐들고 반듯하게 된 천막천장을 올려다본다. 한마디로 관심 있어 없어 없다는 거야. 그쵸? 자, 관심이 없다라는 거를 태도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한층 가락을 낮춘 목소리로 혼잣말 외듯 나직이 말할 것이다. 중립국. 그쵸, 여러분? 우리 잊으면 안 돼요. 이거 계속 상상하는 거야. 설득자는 손에 들었던 연필 꼭지로 테이블을 툭 치면서 곁에 앉은 미국을 돌아볼 것이다. 미군은 어깨를 추스리며 눈을 찡긋하고 웃겠지? 라고 지금 추측을 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명준이를 열심히 설득을 하는 척 했지만 결국 지나가면 뭐 어쩔 수 없지. 그냥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그러니까 뭔가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엄청 절박하고 뭐 이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냥 앞에서 했던 얘기는 그냥 꼬시려고 하는 말이고 안 온다 그러면 그런갑다 하고 내보내는 그런 느낌인 거죠. 자, 나오는 문 앞에서 서기의 책상 위에 놓인 명부에 이름을 적고 천막을 나서자 그는 마치 재채기를 참았던 사람처럼 몸을 벌떡 뒤로 젖히면서 마음껏 웃음을 터뜨렸다. 무슨 웃음이겠어? 어떤 통쾌함이 담긴 웃음이겠죠. 나는 저들의 회유에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어떤 통쾌함인 거예요. 눈물이 찔끔찔끔 번지고 침이 걸려서 캑캑거리면서도 그의 웃음은 멎지 않았다. 준다고 바다를 마실 수 없는 일, 사람이 마시기는 한 사발의 물, 준다는 것도 허황하고 가지거나 함도 철없는 일, 바다와 한 잔의 물, 그 사이에 놓인 골짜기와 눈물과 땀과 피, 그것을 셈할 줄 모르는데 잘못이 있었다. 자, 이 부분 여러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봐봐. 우리 아무리 목이 말라도 염분이 가득한 바닷물 마시면 더 목 마른 거 알죠? 그래서 우리 무인도에 표류됐을 때 절대로 바닷물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아무리 갈증이 나도 바다를 마실 수는 없다라는 거. 그럼 이때 바다라는 건 과연 뭘까?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자, 이때의 바다라는 거는 어떤 이념이 주는 이상적 측면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막 그 남한도 나름의 이념이 있고 북한도 나름의 이념이 있잖아요. 그 이념이 되게 좋은 거야라고 막 말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상적인 것을 냅다 먹을 순 없다는 거야. 자, 사람이 마시기는 한 사발의 물, 즉 실제 현실은 이럴 것인데 그것을 준다는 것도 허황하고 가지거나 하는 것도 철없는 일이다. 한마디로 이념을 줄게, 너에게 이걸 보장할게 이런 말이 다 허황되다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 바다와 한 잔의 물, 즉 이상과 현실을 말하는 거죠. 어쨌든 물은 한 잔일 뿐인데 뭐 바다 전체를 줄 것처럼 말을 한다는 거죠. 그 사이에 놓인 골짜기와 눈물과 땀과 피 뭐겠어, 그쵸? 골짜기 내려가고 올라가는 거 힘들잖아요, 그쵸? 어떤 고통, 그쵸? 눈물, 땀, 피 이런 거 다 피, 땀, 눈물, 고통이잖아, 그치? 그것을 셈할 줄 모르는데 잘못이었다. 한마디로 봐봐. 결국 그들이 해줄 수 있는 거는 물 한 컵 정도일 거야. 근데 그 물 한 컵 주면서 막 바다 전체를 줄 것처럼 막 엄청난 걸 줄 것처럼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상과 현실 사이에는 괴리가 있고 그리고 거기엔 고통이 따른다라는 거죠. 이념에는. 세상에서 뒤진 가난한 땅에 자란 지식 노동자의 슬픈 환상. 즉 이거는 이명준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명준이를 포함한 많은 지식인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지식인들. 공부 좀 한 사람들인 거죠. 자, 과학을 믿은 게 아니라 마술을 믿었던 거지. 과학이라는 거 여러분 약간
객관적인 어떤 사실 같은 것을 말을 하는 거겠죠. 그쵸? 객관적인 사실. 그리고 마술이라는 거는 되게 실체가 없는 허황된 거, 가짜잖아요. 그쵸? 어쨌든 눈속임이니까 허황된 이상을 뜻하는 거죠. 바다를 한 잔의 영생수로 바꿔준다는 마술사의 말, 즉 뭐라고 말을 하는 거냐면 어떤 바다를 가지고 대단한 걸 만들어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들은 사실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진짜 허무한 이야기다라는 거죠. 어떤 허상의 게임인 거지. 그들은 뻔히 알면서 권력이라는 약을 팔려고 말로 속였다라는 거죠. 자, 이런 거 우리가 감언이설이라고 하죠. 굉장히 듣기에 좋은 말로 우리를 꼬셔대는 거, 그쵸? 어리석게 신비한 술잔을 찾아 나섰다가 낌새를 차리고 항구를 돌아보자. 그들은 항구를 차지하고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참을 알고 돌아온 바다의 난파자들은 그들은 감옥에 가둘 것이다. 못된 균을 옮기지 않기 위해서 역사는 소걸음으로 움직인다. 자, 무슨 말이냐면 봐봐. 어리석게도 신비한 술잔을 찾아 나섰던 사람들은 지식인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지식인들은 한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뭔가 이념이라는 거 괜찮은 것 같은데 하고 이제 끌려갔다는 거죠. 어리석게도. 그랬는데 낌새를 차렸어. 뭐 이념이라는 게 다 허상뿐이다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야. 자, 이념은 허상뿐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항구를 돌아보자. 그들은 누구겠어? 이미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권력자들은 항구를 차지하고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죠. 참을 알고 돌아온 바다의 난파자. 자, 누구겠어? 그쵸? 자, 신비한 술잔을 찾아 나갔다가 돌아온 그 사람들, 지식인들이겠죠. 뭔가를 깨달은 지식인들, 이념의 허상을 깨달은 지식인들을 그들은 누구겠어? 권력자들은 감옥에 가둘 것이다. 왜? 격리시키려고. 그들은 이미 이념이라는 게 허황됐다라는 걸 깨달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다른 사람한테 "야, 사회주의 그거 얼마나 거지 같은 줄 알아?" 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즉 못된 균을 옮기지 않기 위해서 이 못된 균은 뭐겠어? 어떤 그 이상의 허황을 깨달은 그 진실들을 말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하면 안 되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러면서 역사는 소걸음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죠. 이 부분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사람의 커다란 모순과 업에 비기면 아무 자국도 못 낸 것이나 마찬가지다. 당대까지 사람이 만들어낸 물질 생산의 수확을 고르게 나누는 것만이 모든 시대에 두루 맞는 가능한 이는 거다. 마찬가지 아닌가? 벌써 아득한 옛날부터 사람 동네가 알아낸 슬기, 사람이라는 조건에서 비롯하는 슬픔과 기쁨을 고루 나누는 것. 그래봐야 사람의 조건이 아직도 풀어나가야 할 어려움의 크기에 되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이 이루어 놓은 것에 눈을 돌리지 않고 이루어야 할 것에만 눈을 돌리면 그 자리에서 그는 삶의 힘을 잃는다. 사람이 풀어야 할 일을 한눈에 보여주는 것, 그것이 죽음이다. 은혜의 죽음을 당했을 때, 즉 은혜는 우리 그 국립 발레단에 속해 있었다가 이제 낙동강 전투에서 죽은 이제 이명준의 애인인 거죠. 그쵸? 이명준 배에서 마지막 돛대가 부러진 셈이다. 즉 한마디로 이명준은 은혜가 죽고 나서 뭔가 삶의 희망을 잃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이루어 놓은 것에 눈을 돌리면서 살 수 있는 힘이 남아있지 않다. 팔자소간으로 빨리 늙는 사람도 있는 법이었다. 사람마다 다르게 마련된 몸의 길, 마음의 길, 무리의 길. 대일 언덕 없는 난파꾼은 즉 누구 말하는 거겠어? 그쵸. 이명준 말하는 거겠죠. 한마디로 될 언덕이 없다라는 거는 뭐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런 사람이겠지. 자, 지식인. 근데 그중에서도 이런 명준이 같은 사람들 말하는 거죠. 뭔가를 깨닫는 사람들. 항구를 잊어버리기로 하고 물결을 따라 나간다. 자, 항구를 잊어버린다라는 거는 어떤 이념적인 공간, 그쵸? 항구라는 건 권력자들이 이미 차지하고 있는 이념의 공간이잖아. 이것을 버린 채 물결, 뭐겠어? 이 물결은 뭔가 자유로운, 자신이 개척하는 삶인 거죠. 자신의 개척하는 삶인 거예요. 환상의 술에 취해보지 못한 섬에 닿기를 바라며 환상의 술은 뭐겠어? 그치, 어떤 이념. 어떠한 이념이 닿지 않은 곳에 닿기를 바라며 그리고 그 섬에서 환상 없는 즉 환상 뭐겠어? 그치. 여기 다 이념인 거죠. 어떤 이념의 환상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 것을 꿈꾸지 않고 살길 바라며 무서운 것을 너무 빨리 본 탓으로 지쳐 빠진 몸이 자연의 수명을 다하기를 기다리면서 쉬기 위해서 즉 무서운 것은 뭐겠어? 그치. 이념이 허황됐다라는 거죠. 이념의 허상.
이런 것에서 다 벗어나서 쉬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결정한 중립국 핵이었다라고 해서 자 명준이가 지금 중립국을 결정한 이유까지 나왔죠. 결국 명준이는 이제 인도로 가게 되는데요. 근데 이 명준이가 배에서 갈매기를 보는데 거기서 약간 좀 헛것을 봐요. 그러니까 약간 얘도 이제 너무 힘들다 보니까 마음이 이제 그게 이제 막 은혜로 보이고 은혜가 또 그때 임신 중에 죽은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 이제 뱃속에 있는 아이로 보이고 이래서 그걸 따라서 이제 허상을 보다가 이제 바다로 투신 자살하는 이제 그런 장면으로 이 소설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어렵죠. 쉽지 않아요. 분명 쉽지 않은 게 맞는데 다시 한번 꼼꼼히 읽으면서 정리를 한번 해 봐야 돼요. 특히 쌤 여기 막 되게 정리 많이 해준 부분이 있죠. 자 이 부분 이거 진짜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잘 읽어보고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읽어보고 정리 다시 하고 질문 있으면 질문 한번 해봅시다. 특히 중요한 건 뭐냐면요. 북한 측 장교를 만난 건 진짜지만 남한 측 장교를 만난 거는 이제 가상, 상상이다라는 거를 꼭 놓치면 안 돼요. 자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고 뒤에 학습 활동도 채워보고 문제도 많이 풀어봐야지 좀 느낌이 오겠죠?